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진이라고 합니다. 나는 1995년에 평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처럼 농부셨어요.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냈어요. 힘든 와중에도 부모님은 항상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우리 마을은 평양에 비하면 정말 작았어요. 화려한 건물이나 큰 상점은 없었고 작은 집들과 흙길, 끝없이 펼쳐진 농작물 밭이 전부였어요. 매일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와 엄마가 밥을 짓는 냄새에 잠에서 깼어요. 학교를 정말 좋아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먼 길이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학교 건물은 오래되고 바람이 잘 통했지만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문제를 푸느라 몇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정답을 맞출 때마다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학교 끝나고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고 이마에 땀이 맺힌 그 순간들이 제일 행복한 기억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마을 밖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높은 빌딩과 바쁜 거리들이 너무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꼭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큰일이었어요. 그만큼 멀리까지 간 아이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선생님들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주시고 평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추천해 주셨어요. 믿기시나요? 그냥 평범한 농촌 소녀였던 제가 수도에서 일하게 되다니요. 평양으로 떠나는 날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어요. 기대도 됐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꼭 껴안으시며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조금 우셨고 아빠는 제가 보지 않는 줄 아셨는지 눈물을 훔치시는 걸 봤어요. 옷 몇 벌 만든 작은 가방과 가슴 가득한 희망을 안고 버스를 타고 평양으로 향했어요. 여정은 몇 시간이었지만 금방 지나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마을들이 점점 큰 도시로, 그리고 마침내 평양 외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로 들어서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빌딩들이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았고 거리는 넓고 사람들과 차들로 가득했어요. 제 새로운 집은 큰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저에겐 궁전 같았어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수도와 전기도 있었고 마을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았던 사치였죠. 첫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시의 소음들이 낯설고도 흥미로웠어요. 제 일은 정부 사무실에서 서기로 일하는 것이었어요. 첫 출근 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자신 있어 보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두려웠어요. 사무실은 너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모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잘 해내고 싶었어요. 열심히 일했고 일을 마치지 못하면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추가 업무에도 자원했어요. 서서히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저와 비슷하게 평양 외곽에서 온 다른 젊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고위 공무원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어요.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걱정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분인 김여정의 개인 비서 자리가 비었다는 거였어요. 더 나은 급여와 지도층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 상상조차 못한 기회였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은 기뻐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큰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을 때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 새 직업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김여정을 위해 일할 첫날을 준비하면서도 앞에 놓인 도전과 위험을 전혀 몰랐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가득한 건 희망과 결단력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이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에 차 있었어요. 김여정 밑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그녀의 집은 제가 자라온 소박한 집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화려했어요. 모든 것이 반짝이고 완벽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항상 불안해하는 것처럼요. 김여정 자신도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무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자기 소유물인 양 걸어 다녔어요. 그녀의 눈은 차가웠고 그녀가 당신을 바라볼 때면 당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집에는 많은 규칙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고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김여정의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렸고 그만 컵 아래 받침에 몇 방울을 흘리고 말았어요. 차를 그녀 앞에 놓았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하나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 후로는 실수할까봐 항상 두려워하며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여정이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특히 하녀들이나 청소부들에게 아주 가혹했어요. 한 번은 하녀가 실수를 하자 그녀가 크게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그 가엾은 여자가 울고 있었지만 김여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김여정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즐기는 게 분명했어요. 그녀는 두려움을 이용해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어요.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서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화려하고 멋져 보였지만 항상 공기 중에 두려움이 감돌고 있었어요. 김여정은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아름다운 새장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건 위험한 동물이었죠. 매일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했어요. 제 일을 2번, 3번 확인하고 항상 제 시간에 맞추려 노력했으며 김여정이 물어보기 전에 그녀가 원하는 게 뭔지 예측하려고 애썼어요. 정말 지치는 일이었지만 큰 실수 한 번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직원들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자신에게만 신경 쓰며 말을 많이 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걸 두려워했어요. 몇몇과는 친해지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들은 항상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누군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직원 숙소에 있는 제 작은 방에 돌아와서 종종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곤 했어요. 가족과 우리 마을의 소박한 생활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일자리는 너무 중요했고 가족들도 저를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 유니폼을 입고 김여정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어느 날 김여정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원에서 일하는 젊은 정원사가 있었는데 항상 밝은 성격의 꽃을 정말 잘 가꾸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김여정이 한 장미 덤불이 다른 것들만큼 잘 피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정원사를 불러내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 날씨 탓이라며 설명하려 했지만 김여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즉석에서 그를 해고하고 경비원들이 그를 끌어내도록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그저 침묵 속에서 그 정원사가 끌려가는 걸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울었어요. 너무 무력하고 두려웠어요. 내가 다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제 일을 더 잘하게 되었어요. 김여정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고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김여정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가야 할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세계에 대한 일종의 매혹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중요한 사람들과의 화려한 파티, 비싼 옷과 보석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식들. 가끔 김여정이 기분이 좋을 때면 패션이나 예절에 대해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 드문 순간들에는 그녀가 무섭다는 사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좋은 순간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뭔가가 일어나 제가 처한 현실을 다시 상기시켰어요. 아마도 김여정이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걸 보거나 무서운 대화를 엿듣거나 누군가가 작은 실수로 벌을 받는 걸 보게 되는 일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마치 2가지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항상 웃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완벽한 조수였지만 속으로는 그저 집에 가고 싶은 마을 출신의 겁먹은 소녀였어요. 하지만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김여정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두려움과 의무 그리고 가족이 저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모든 걸 반복했어요. 김여정의 세계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면서 김여정 댁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모든 건 어느 늦은 밤에 시작됐어요. 그날 저는 김여정을 위해 서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호기심이 생겨 걸음을 늦추고 귀를 기울였죠.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도부는 더 이상의 지연을 감당할 수 없어요. 동의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답했어요. 늘 그래왔듯이 조용히 처리하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굴 처리해야 한다는 걸까요? 엿듣고 있다는 생각에 급히 자리를 떴어요. 누군가 저를 발견하기 전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주위를 더욱 신경 써서 살폈어요. 직원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다 누군가 다가오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비원들도 평소보다 더 많아졌고 집안의 몇몇 방들은 갑자기 출입 금지가 되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지은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지은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묻지 않는 게 나아. 그냥 맡은 일만 하고 이상한 건 못 본 척해. 그녀는 속삭였어요. 그 경고는 오히려 제 걱정을 더 키웠어요. 도대체 다들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늦은 밤에 차들이 도착하고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오후 김여정의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서류 더미를 넘어뜨렸어요. 서류를 주워 담다가 이름이 적힌 목록을 봤어요. 몇몇 이름들은 빨간 잉크로 지워져 있었어요. 그 이름들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걸 보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거나 쫓기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깨어있을 때도 누군가가 항상 제 뒤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경비원 2명이 처리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어요. 그들은 마치 어려운 일을 끝냈다는 듯이 안도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록에서 봤던 이름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은 멀리 시골에 계시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지은이는 질문하는 게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김여정이 저를 더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어요. 가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죠. 제가 뭔가 알지 말아야 할 걸 알고 있다고 의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밤 또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집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곧바로 묻혔지만 그 소리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조사해봐야 할까요? 도움을 불러야 할까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한 명의 하녀가 사라졌어요. 그녀에 대해 물어보니 모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했어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제서야 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은 이 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비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적어두고 작은 방바닥에 느슨하게 박혀있는 나무 판자 아래에 숨겼어요. 이 일기가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더욱 심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아무도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속삭임과 비밀 회의가 더 잦아졌어요. 마치 악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악몽이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그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여자아이일 뿐이잖아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게다가 떠나려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어요. 매일 용기를 내어 일에 몰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너무 늦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모든 것이 변한 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김여정이 국가 행사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녀의 사무실을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책상에 있는 작은 서랍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호기심이 이기고 말았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니 가죽으로 제본된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읽어도 될지 망설였어요. 김여정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장을 넘겨보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평범한 일기장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정부 관료들과의 회의 내용, 이름 목록 그리고 몇몇 보좌관들이 사라졌을 때와 일치하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김여정은 남편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인물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공포 영화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목록에 적힌 이름들을 보니 몇몇은 우리 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정근 간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정근을 간 것이 아니라 제거된 거였어요. 어쩌면 살해되었을지도 몰라요. 더 읽을수록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앞으로 있을 제거 계획들도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 그 목록에 있었어요. 지은이 이름도 보였어요. 제게 조용히 지내라고 경고했던 친구였죠. 읽는 걸 멈추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마치 느리게 진행되는 자동차 사고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모든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흡수했어요. 김여정은 뇌물, 비밀거래, 심지어 다른 나라를 조종하려는 계획까지 적어놓았어요. 모두 그녀의 가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과 기만의 거미줄이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저는 급히 일기장을 서랍에 돌려놓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보이도록 정리했어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리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다행히도 청소하러 온 하녀였어요. 그녀는 제가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지 궁금한 듯 쳐다보았어요. 저는 바쁘다고 중얼거리며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읽은 내용들만 떠올랐어요.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키면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배운 모든 것을 곱씹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 그런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제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지은과 그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경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일기장을 본 사실을 알아챌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저를 고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정보를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도 위험했죠. 저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알처럼 깨지기 쉬운 걸음걸이로 저택을 돌아다녔어요. 모든 대화, 김여정이 다른 직원들이 주는 모든 시선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의심하는 걸까요? 제가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눈치채지 않도록 중요 문서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일과를 돌던 중 저는 두 경비원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그들은 중국에서 오는 선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들의 대화 방식이 수상하게 들렸어요. 저는 가까이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척하며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날짜를 언급했는데 바로 3일 뒤였고 평양 외곽의 한 장소였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고 그것이 제가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걸어가면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제가 염탐하다 들키면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현명한 선택은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일기장을 보지도 않았고 경비원들의 대화도 듣지 않은 척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선적이 있는 날 밤, 저는 저택을 떠날 핑계를 대고 나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장소로 향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은 확신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기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 위험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뒤척였어요. 아침이 되자 북한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곳은 저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떠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국경은 철저히 경비되고 있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계획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문득 지은이가 생각났어요. 이전에 저를 경고해줬던 그 보조요원 말이에요.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그녀를 따로 불러냈어요. 지은아, 제가 속삭였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일이야.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분명히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아?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 뭔가를 발견했어. 뭔가 나쁜 걸.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정말이야? 그거 엄청 위험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도와줄 수 있겠어? 지은이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지은이와 저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는 저를 민수라는 남자와 연결해줬어요. 그는 중국으로 탈출을 돕는 지하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어요. 민수는 우리가 갈 경로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갈 거야. 그가 말했어요. 거기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할 거야. 긴 여정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야. 그 계획은 위험했어요. 우리는 밤에 이동해야 했고 검문소를 피하고 경비병들을 매수해야 했어요.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북한에 머무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직장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김여정이 저를 쳐다볼 때마다 그녀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가 일기장을 읽었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걸까요?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차를 내오다가 실수로 꽃병을 넘어뜨렸어요. 꽃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김여정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어요. 이 멍청한 거사. 그녀가 소리쳤어요. 당장 치워.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우며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빨리 떠나야 했어요. 마침내 탈출의 밤이 다가왔어요. 저는 옷 몇 벌과 그동안 모은 돈을 작은 가방에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곳은 지난 1년간 제 집이었지만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어두운 밤속으로 걸어나갔어요. 지은이와 민수는 어두운 골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우리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어요. 거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소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모든 것이 위협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도시 외곽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검문소에 다가가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조용히 경비병에게 다가가 돈을 건넸어요. 경비병은 우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결국 우리를 통과시켰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걸었어요. 발은 아프고 신경은 곤두섰어요. 마침내 우리는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물은 달빛에 어둡고 차가워 보였어요. 여기서 건너야 해. 민수가 말했어요. 물살이 세지 않지만 물은 차가울 거야. 정말 이걸 할 수 있겠어? 저는 평양 쪽을 돌아봤어요. 제가 남기고 가는 삶이 떠올랐어요. 부모님, 직장,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요. 하지만 이내 김여정의 일기장과 제가 처한 위험이 생각났어요. 다시 강 쪽을 바라봤어요. 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은 얼음장 같았고 물살은 보기보다 강했어요.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디디며 버티려 애썼어요. 강을 반쯤 건넜을 때 발이 미끄러지며 물속으로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저를 덮쳤고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곧 지은이의 손이 제 손을 잡아 올려주었어요. 할 수 있어, 수진아. 그녀가 물소리 사이로 겨우 들릴 정도로 말했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어요. 강둑을 올라서며 마지막으로 북한을 돌아봤어요. 25년간 제 고향이었던 그 땅이 이제는 뒤에 남겨졌어요. 저는 중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북한을 탈출한 후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밝고 화려하며 생기가 넘쳤어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한 센터에 머물렀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들은 제게 나만의 삶에 대해 가르쳐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처음엔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모든 기술에 익숙해지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화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이런 기기를 배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수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웃음이 나면서도 정말 신났어요.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연습하며 사용법을 익혔어요. 음식도 큰 놀라움 중 하나였어요.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자주 부족했는데 여기서는 음식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게다가 종류도 너무나 다양했죠. 처음으로 피자를 먹어봤는데 그 치즈가 듬뿍 들어간 맛에 반해버렸어요. 또 하나 발견한 건 커피숍이었어요. 커피와 빵의 달콤한 향기는 이 새로운 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되었어요. 나만 사투리를 배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말할 때 사람들이 종종 이상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나만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들은 단어를 따라하며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현지인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역 빵집에서 일하는 민지라는 남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서툰 말로 이야기할 때도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줬어요.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어울리게 되었고 그녀는 저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저의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며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의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어느 날 민지가 저를 거대한 쇼핑몰에 데려갔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밝은 불빛, 음악, 사람들로 가득 찬 인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쇼핑몰 한가운데서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민지는 제 놀라움을 보고 웃었지만 이해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상점들을 안내해주며 저에게 첫 남한 옷을 고르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 아름다운 옷들을 입어보면서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고용을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작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자리를 얻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남한 말을 연습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매일매일 자신감이 더해졌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남한 선거에서 투표를 했을 때였어요. 북한에서는 진정한 선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자유가 있었어요. 투표소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목에 큰 감정의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된 거예요. 제게도 목소리가 생겼다는 걸 실감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가족과 북한에 남겨둔 친구들이 그리워 잠 못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들은 안전할까? 먹을 것은 충분할까? 그들을 두고 온 죄책감이 때로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았어요.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가입했어요. 우리는 매주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남한 학생들에게 북한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제 배경을 공유하고 작은 방법으로나마 남북 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뿌듯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남한에서 집과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경험과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저는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의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소풍 나온 가족들, 놀고 있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들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깊은 평온함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북한에 겁먹은 소녀에서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말이죠.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결코 잊지 않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기대되었어요. 한때는 어둡고 불확실했던 미래가 이제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두 팔 벌려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